나의 하루는 언제나 소독약 냄새와 희미한 동물의 채취, 그리고 밀린 고지서 더미 위에서 끝이 났다. 나는 강하나 서울의 변두리, 재개발의 바람이 비껴간 낡은 동네에서 간신히 적자를 면하고 있는 작은 동물병원의 원장이었다. 수의사라는 직업은 겉보기에는 고상했지만 현실은 처절했다. 나는 동물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버려지고 학대받고 병든 동물들을 매일같이 마주하며 세상에 대한 나의 순수한 애정 역시 조금씩 닳아 없어지고 있었다. 그날도 나는 길고 힘든 하루를 보낸 뒤였다. 마지막 손님이 돌아간 늦은 밤, 나는 텅 빈 진료실의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컵라면으로 늦은 저녁을 때우고 있었다. 낡은 냉장고의 모터 소리와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나의 유일한 말벗이었다. 나는 가끔 이 차가운 금속 수술대 위에서 나의 청춘과 열정이 서서히 식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였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병원 문이 거칠게 열렸다. 나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 앞에는 10살 남짓 되어 보이는 한 남자아이가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채 낡은 어린이용 외건을 끌고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외건 안에는 거대한 몸집의 개 한 마리가 피를 흘리며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나의 직업적 본능이 즉시 발동했다. 나는 아이와 함께 끙끙거리며 거대한 개를 수술대 위로 옮겼다. 녀석의 상태는 최악이었다. 차에 치인 듯 한쪽 다리는 완전히 부서져 뼈가 드러나 있었고 복부는 빠르게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뇌출혈이 의심되는 상황.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녀석의 눈빛은 기이할 정도로 깊고 위험이 서려 있었다. 평범한 유기견이 아니었다. 이게 내 개니? 내가 묻자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길에서 피 흘리고 쓰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제가 끌고 왔어요. 선생님, 제발 얘 좀 살려주세요. 네. 나는 아이의 얼굴과 죽어가고 있는 개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나는 수의사였다. 나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 정도의 중상이면 수술비만 최소 수백만 원. 각종 검사와 약품, 그리고 수술 후에 입원 치료까지 합치면 1,000만 원이 훌쩍 넘을 수도 있었다. 나는 아이의 허름한 옷차림을 보았다. 그리고 나의 텅 빈 통장 잔고를 떠올렸다. 마음속에서 지난 몇 년간 나를 지치게 했던 냉소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나야, 정신 차려. 이건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케이스가 아니야. 저 아이에게 안락사를 설명해. 그게 모두를 위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야. 그래, 그게 맞았다. 나는 이미 빚더미에 앉아 있었다. 이 수술을 무료로 진행했다가는 다음 달 병원 월세도 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될 터였다. 나는 아이에게 그 잔인한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 입을 열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나는 개의 눈과 마주쳤다. 녀석의 눈, 그 깊고 검은 눈동자 속에서 나는 포기가 아닌 삶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보았다. 그리고 나는 3년 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나의 모습을 그 눈 속에서 발견했다. 알았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대답하고 있었다. 내가 최선을 다해볼게. 그러니 너는 이제 그만 집에 돌아가. 이 아이는 내가 책임질게. 나는 아이를 돌려보내고 병원 문을 잠갔다. 그리고 내 생애 가장 길고 가장 외로운 수술을 시작했다. 부서진 뼈를 맞추고 터진 혈관을 봉합하고 끊어진 신경을 연결했다. 수술은 밤새도록 이어졌다. 나의 모든 집중력과 모든 기술을 쏟아부었다. 수술 도중
나는 녀석의 귀 뒤쪽 털을 깎아내다가 아주 기묘한 것을 발견했다. 피부 깊숙이 새겨진 작고 희미한 문양. 그것은 동물병원에서 인식용으로 새기는 숫자나 일반적인 타투가 아니었다. 아주 오래된 고풍스러운 가문의 문장이나 혹은 어떤 조직의 로고처럼 보이는 복잡하고 상징적인 문양이었다. 나는 의아했지만 일단 수술용 카메라로 그 문양을 촬영해두고 다시 수술에 집중했다. 지금은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했다. 동이 틀 무렵 마침내 수술이 끝났다. 성공적이었다. 녀석은 살아남았다. 나는 수술대 옆에 그대로 주저앉아 탈진한 채로 잠이 들었다. 며칠 후 녀석은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나는 녀석에게 누리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이 녀석이 나의 좁고 지친 세상을 다시 한번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어줄 것 같다는 예감에서였다. 녀석은 천천히 내게 마음을 열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녀석이 이제는 내가 주는 밥을 먹고 내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나는 매일 밤 텅 빈 진료실 바닥에 녀석의 회복용 케이지 옆에 앉아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웠다. 나는 여전히 가난했고 빚은 더 늘어났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다. 내 곁에는 내가 지켜야 할 새로운 세상, 누리가 있었으니까 나는 또다시 바보 같은 짓을 했다. 내일 낼 공과금도 막막했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이 작은 진료실 안에 나와 같은 또 하나의 세상이 나로 인해 다시 숨쉬고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나는 몰랐다. 나의 이 작은 선의가 나를 얼마나 거대하고 위험한 비밀의 중심으로 이끌고 갈지를, 그리고 내 옆에서 평화롭게 잠든 이 상처 입은 손님이 사실은 20년 동안 묻혀있던 거대한 진실의 열쇠라는 사실을. 모든 것은 그렇게 조용하고도 운명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누리가 나의 작은 동물병원에 온 지 3주가 흘렀다. 녀석은 놀라운 속도로 회복했다. 부러졌던 다리에는 아직 깁스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세 발로 절뚝거리며 병원 안을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다. 나의 좁고 소란스러운 병원은 이제 녀석의 새로운 영역이 되었다. 녀석은 내가 다른 아픈 동물들을 치료할 때면 얌전히 한쪽 구석에 앉아 나를 지켜보았다. 그리고 내가 지쳐서 한숨을 내쉴 때면 어느새 다가와 내 손에 자신의 머리를 부드럽게 비비곤 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서로에게 길들여지고 있었다. 나는 이제 녀석이 없는 나의 병원을 상상할 수 없게 되었다. 녀석은 더 이상 상처 입은 손님이 아니었다. 녀석은 나의 유일한 동거인이자 고독한 나의 일상에 찾아온 가장 큰 위로였다. 나는 녀석의 깁스를 풀어주고 건강을 완전히 되찾으면 좋은 주인을 찾아 입양을 보내주어야겠다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시려왔지만 그것이 녀석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믿었다. 그날도 평범하고 조용한 오후였다. 나는 밀린 진료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고 누리는 창가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나의 낡은 병원 앞 좁은 골목길에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풍경 하나가 나타난 것은 아주 매끄럽고 거대한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와 병원 문 앞에 멈춰 섰다. 우리 동네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종류의 차였다. 길을 가던 동네 사람들이 모두 걸음을 멈추고 신기한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차를 쳐다보았다. 운전석에서 칼같이 다려진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내렸다. 그는 뒷좌석 문을 열었고 그 안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간신히 서 있는 듯한 몹시 연약해 보이는 노인이었다.
하지만 그는 낡았지만 최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진 것이 분명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의 몸에서는 돈이나 권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오랜 세월을 통해 쌓아온 듯한 기묘한 위엄이 느껴졌다. 나는 잠시 내가 다른 세상의 한 장면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노인의 시선은 나를 향하고 있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창가에 졸고 있던 누리에게 정확하게 고정되어 있었다. 노인을 본 순간 졸고 있던 누리가 갑자기 벌떡 일어섰다. 녀석은 짖지도 으르렁거리지도 않았다. 그저 온몸이 굳어진 채 그 노인을 뚫어지게 쳐다볼 뿐이었다. 녀석의 목에서 아주 낮은 낑하는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것은 마치 아주 오래전 헤어졌던 주인을 알아본 듯한 반가움과 슬픔, 그리고 혼란이 뒤섞인 소리였다. 노인은 천천히 병원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눈은 여전히 누리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깊은 고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 같았다. 마침내 그는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몹시 쇠약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이게 아가씨가 구해주신 겁니까? 그것은 질문이 아닌 확인이었다. 네, 길에서 채에 치인 것을 어떤 아이가 데려왔습니다. 수술까지 직접 하셨다고. 형편도 넉넉지 않으신 분이. 그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누구신데? 제 개에 대해 그렇게 잘 아시죠? 노인은 내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나의 작고 초라한 병원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그 한마디를 내뱉었다. 아가씨, 이게 아가씨가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유기견이 아니야. 나는 숨을 삼켰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가씨는 아주 선하고 용감한 일을 했어. 하지만 그 선량함이 아가씨를 거대한 폭풍의 길목으로 이끌었어. 아주 강력하고 아주 무자비한 자들이 지금 이 개를 찾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긴급했다.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누가 이 개를 찾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은 누구세요? 나는 혼란스러운 마음에 소리치듯 물었다.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내 이름을 아는 것은 아가씨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요. 나는 그저 오래된 빚을 갚으러 온 한 늙은이에 불과하오. 그는 누리를 향해 마지막으로 슬픈 눈빛을 보냈다. 녀석의 귓가에 있는 그 표식, 그것은 열쇠요. 그들이 되찾고 싶어하는, 동시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열쇠지. 그 개를 지키시오. 아니, 그보다 더 현명한 선택은 이 개를 본 적도 없는 것처럼 멀리, 아주 멀리 떨어진 유기견 보호소에 보내고 이 모든 일에서 손을 떼는 것이요. 그것이 아가씨가 살 길이야. 그는 그 말을 남기고 몸을 돌려 떠나려 했다. 나는 그를 붙잡고 더 많은 것을 물어보려 했지만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운전기사가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나의 앞을 막아섰다. 노인은 검은 세단에 올라탔고 차는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텅 빈 병원 안에 홀로 서서 방금 전의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나는 누리를 돌아보았다. 녀석은 이 모든 상황을 이해라도 한 듯이 깊고 슬픈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노인의 마지막 말을 되뇌었다. 아가씨가 살 길이야. 그래, 그게 현명한 판단이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했다. 나는 이 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는 그저
다친 동물을 치료해준 수의사일 뿐이다. 나는 당장이라도 누리를 데리고 이 동네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보호소로 가서 이 모든 미스터리로부터 도망쳐야 했다. 그것이 나를 위한, 나의 안전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나는 더 이상 빚을 질 수도, 위험에 빠질 수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가 없었다. 나는 녀석의 눈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 녀석의 그 깊은 눈동자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대한 슬픔과 세상에 대한 불신, 그리고 나를 향한 희미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내가 지금 이 아이를 버린다면 이 아이는 다시 한번 세상에게서 버림받게 될 것이다. 그 강력하고 무자비한 자들의 손에 들어가게 될지도 모른다. 나는 수의사다. 나의 첫 번째 의무는 내 환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나는 결심했다. 나는 누리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 녀석의 귀 뒤에 숨겨진 그 기묘한 문양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누리야, 내가 속삭였다. 아무래도 우리, 너랑 나, 큰 공영에 빠진 것 같구나. 나의 입가에 행복이 아닌 씁쓸하고도 단호한 결의의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나는 수의사야. 그리고 너는 내 환자고 나는 내 환자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나는 그 노인의 경고를 무시하기로 했다. 어쩌면 내 인생 최악의, 가장 어리석은 결정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알아야만 했다. 이 똑똑하고 슬픈 눈을 가진 개의 정체를, 그리고 이 녀석의 귀에 숨겨진 그 비밀의 무게를. 나의 평온했던 일상은 그렇게 끝이 났다. 미스터리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 노인이 다녀간 후 며칠 동안 나의 작은 동물병원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에 휩싸였다. 나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노인의 경고, 아가씨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강력하고 무자비한 자들이 이 개를 찾고 있어. 그 말들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창밖으로 검은색 세단만 지나가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평범하고 지루했던 나의 일상은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품에 안고 있는 듯한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나는 시간을 내어 누리의 귀 뒤쪽에 있던 그 기묘한 문양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다. 나는 그것을 스케치북에 똑같이 옮겨 그렸다. 복잡하게 얽힌 어떤 식물의 잎사귀와 칼을 형상화한 듯한 문양. 나는 인터넷의 모든 이미지 검색 사이트를 뒤져 비슷한 문양이나 로고, 가문의 문장을 찾아보려 애썼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그 표식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비밀 조직의 낙인처럼 철저하게 베일에 쌓여 있었다. 나의 모든 신경은 누리에게 집중되었다. 나는 이제 녀석을 그저 가여운 유기견이 아닌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는 존재로 대하기 시작했다. 나는 녀석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물론 나 혼자만의 대화였지만 누리야, 너 대체 누구니? 그 할아버지는 누구고 너를 찾는다는 그 무서운 사람들은 또 누구일까? 녀석은 대답 대신 깊고 슬픈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내 손에 자신의 머리를 기댈 뿐이었다. 녀석과의 유대감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그리고 나는 이 아이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찾아왔다. 그날 오후 나의 허름한 병원 앞으로 지난번에 그 차보다 훨씬 더 위압적이고 값비싼 검은색 세단이 멈춰 섰다. 운전기사가 내리더니 뒷좌석에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젊은 남자가 내렸다. 그는 이탈리아제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의 손목에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시계가 번쩍였다. 그는 잘생겼지만 그의 얼굴에는
세상 모든 것을 발 아래에 둔 듯한 거만하고 차가운 표정이 걸려 있었다. 그는 나의 병원으로 들어서며 마치 더러운 것을 본다는 듯이 실내를 한번 훑어보았다. 그의 코가 소독약 냄새에 살짝 찡그려졌다. 당신이 강하나 수의사인가?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질문이 아닌 확인의 어조가 담겨 있었다.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나는 유진그룹의 박서준 회장이요. 유진그룹,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권에 드는 거대 기업. 나는 잠시 숨을 삼켰다. 그런 대단한 사람이 어째서 이 누추한 곳까지 직접 찾아온 것일까? 그의 시선은 진료실 한쪽의 펜스 안에서 놀고 있는 누리에게로 향했다. 우리 집 개를 당신이 데리고 있다고 들었소. 그는 통보하듯 말했다. 그리고는 자신의 비서가 들고 온 두툼한 돈 봉투를 꺼내 나의 차가운 수술대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개를 찾아준 보상금이요. 이 정도면 당신의 그 구질구질한 병원을 몇 달은 운영하고도 남을 텐데. 그의 행동은 모욕적이었다. 그는 나를 돈 몇 푼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었다. 나의 마음속에서 분노와 함께 수의사로서의 자존심이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나의 감정을 숨긴 채 최대한 전문가적인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보았다. 박서준 회장이 펜스 쪽으로 다가서자 누리가 보인 반응을. 녀석은 으르렁거리거나 짖지 않았다. 녀석은 꼬리를 다리 사이로 감추고 펜스 가장 구석으로 도망쳐 온몸을 벌벌 떨고 있었다. 그것은 공격성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극심한 공포의 표현이었다. 자신의 주인을 만난 개의 반응이 절대로 아니었다. 나는 그를 시험해 보기로 결심했다. 그러셨군요. 회장님, 누리가 가족을 찾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저희 병원 기록을 위해 몇 가지만 확인차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필요 없어. 그냥 개만 넘기면 돼. 아닙니다. 동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나의 단호한 태도에 그는 잠시 나를 쳐다보더니 귀찮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아이, 평소에 가장 좋아하던 장난감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혹시 특정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 같은 건 없었는지요? 박서준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장난감 당연히 빨간색 공이지. 모든 개들이 그렇듯이. 알레르기 같은 건 없어. 아주 튼튼한 놈이니까. 그의 대답은 모두 틀렸다. 누리는 공놀이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값싼 사료에 들어가는 특정 곡물에 약간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 나는 그가 이 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그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개를 회수하러 온 것뿐이었다. 나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회장님의 설명은 제가 보호하고 있는 이 아이의 특징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군요. 동물의 안전을 위해 옛날 사진이나 이전 진료 기록 같은 더 확실한 소유권 증거 없이는 이 아이를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 내 거절에 그의 세련된 가면이 벗겨져 내렸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지금 감히 나를 거부하는 건가? 이깟 잡종개 한 마리 때문에 내가 누군지 알거나 하는 소리야. 그가 나를 향해 위협적으로 한 걸음 다가왔다. 이 작은 병원, 아주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는 그 말을 남기고 분노에 차서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나는 거대한 권력과 정면으로 맞서게 된 것이다. 두려웠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날 밤 나는 발신자 표시 제안으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그 노인
박태진 회장이었다. 그는 박서준이 나를 찾아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나를 인적이 드문 한적한 전통 찻집으로 불렀다. 나는 누리를 병원에 안전하게 잠가두고 그를 만나러 갔다. 그는 나의 결심을 시험해 본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시험에 통과했다. 그는 마침내 내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그의 이야기는 한편의 잔혹한 기업 드라마와도 같았다. 그는 유진그룹의 창업주이자 박서준의 할아버지인 구 박진성 회장의 평생의 집사였다. 누리는 박진성 회장이 말년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키웠던 그의 유일한 친구이자 아들 같은 존재였다. 그리고 20년 전 유진그룹의 창업 신화 뒤에 숨겨진 끔찍한 범죄가 있었다. 박진성 회장은 자신의 동업자이자 친구였던 한 천재 과학자의 혁신적인 기술을 훔쳤고 그를 살해한 뒤 자살로 위장했다. 그것이 바로 유진그룹의 시작이었다. 박진성 회장은 말년에 자신의 죄를 깊이 후회하고 참회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범죄를 기록한 비밀 디지털 장부를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손자인 박서준의 냉혹하고 탐욕스러운 본성을 알고 있었기에 그 장부를 쉽게 세상에 공개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기상천외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비밀리에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개 누리의 DNA에 그 비밀 장부를 열 수 있는 디지털 키를 암호화하여 숨겨놓았다. 누리의 귀 뒤에 있던 그 문양은 바로 그 DNA 서열을 활성화시키는 마커였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죽으면 누리를 자유롭게 풀어주어 언젠가 나처럼 용기와 양심을 가진 한 사람이 이 비밀을 발견하고 진실을 세상에 밝혀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리고 박태진 회장. 그는 그 비밀 유언의 집행인이었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온몸의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유기견, 복제, DNA에 숨겨진 비밀, 20년 전의 살인사건. 이것은 내가 쓰는 소설보다도 더 소설 같은 이야기였다. 박서준은 이 살아있는 열쇠의 전설에 대해 알고 있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신하지 못하지만 그는 그 작은 가능성마저도 두려워하는 거지. 그래서 그 개를 원하는 거요. 그 개를 파괴하고 비밀을 영원히 묻어버리고 싶어 하는 거요. 노인이 말했다. 나는 이제 늙고 병들었어. 이 싸움을 끝낼 힘이 없지. 하지만 아가씨, 이제 당신 손에 그 열쇠가 있어. 질문은 당신이 그 열쇠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이요. 나는 찻집을 나오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나는 그저 상처 입은 개 한 마리를 구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나는 한 남자의 마지막 유언을, 20년간 묻혀있던 정의를, 살아있는 비밀 그 자체를 구해낸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한 혹은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전쟁은 온전히 나의 몫이 되었다. 나의 작은 동물병원은 이제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되어 있었다. 박태진 회장과의 만남 이후 나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접어들었다. 나는 더 이상 하루하루의 생계를 걱정하는 평범한 수의사가 아니었다. 나는 20년 동안 묻혀있던 거대한 범죄의 비밀을 살아있는 생명체의 형태로 보호해야 하는 비밀의 수호자가 되어 있었다. 나의 작은 동물병원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가치 있는 비밀을 품은 요새가 되어야만 했다. 나의 일상은 편집증적인 경계심으로 가득 찼다. 병원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손님이 박서준이 보낸 첩자처럼 느껴졌다. 우리 동네를 지나가는 모든 검은색 세단이 나를 감시하는 적의 차량 같았다. 한때는 나의 안식처였던 이 공간이 이제는 사방이 노출된 유리상자처럼 위태롭게만 느껴졌다. 나와 누리의 관계도 변했다. 나는 이제 녀석을
가여운 유기견 환자가 아닌 이 모든 사건의 열쇠이자 나의 유일한 동지로 대했다. 나는 녀석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우리가 함께 짊어진 이 비밀의 무게는 우리를 더욱 끈끈하게 묶어주었다. 박태진 회장은 암호화된 보안 채널을 통해 내게 다시 연락을 해왔다. 그는 다음 단계의 계획을 알려주었다. 바로 누리의 DNA를 분석하여 그 안에 숨겨진 디지털 키를 추출해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가씨, 절대로 아무 연구소에나 의뢰해서는 안 돼요. 유진그룹은 국내 최대의 바이오 기술 부서를 가지고 있어. 그들의 정보망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야. 우리가 누리의 DNA 염기서열 분석을 시도하는 순간 그들은 즉시 알아채고 녀석을 빼앗으러 올 거요. 나는 절망적인 기분으로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한 명 연결해 주겠소. 그가 소개해 준 사람은 안 박사라는 인물이었다. 그는 한때 유진그룹 바이오 기술팀의 수석 연구원이었지만 20년 전 박진성 회장의 친구이자 동업자였던 그 과학자가 자살한 사건 이후 회사의 비윤리적인 연구 방향에 회의를 느끼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었다. 그는 지금 정부의 감시를 피해 자신만의 작은 지하 연구실에서 독자적인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는 박진성 회장의 죄를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한 명이었다. 나는 누리를 데리고 안 박사의 지하 연구실로 향했다. 그 여정은 한 편의 첩보 영화와도 같았다. 나는 혹시 모를 미행을 따돌리기 위해 여러 번 택시를 갈아타고 복잡한 시장 골목을 통과했다. 마침내 도착한 그의 연구실은 폐공장의 지하에 숨겨져 있었다. 안 박사는 희끗희끗한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한 고집스러워 보이는 노인이었다. 그는 누리를 보더니 그리고 녀석의 귀 뒤에 있는 그 문양을 확인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결국 이 아이가 제 주인을 찾아왔군. 박진성, 그 영감, 아주 지독한 방식으로 자신의 유언을 남겼어. 그는 우리에게 이 작업의 어려움을 설명해 주었다. 디지털 키는 DNA의 평범한 서열에 기록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명의 발현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소위 정크 DNA라고 불리는 영역에 박진성 회장과 그의 친구였던 천재 과학자가 함께 개발한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암호화 방식으로 숨겨져 있었다. 그 암호를 해독하고 디지털 키를 추출해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안 박사가 지하 연구실에서 고독한 해독 작업을 시작하는 동안 지상의 세계에서는 박서준의 방역이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의 막강한 권력과 자금력을 이용해 나를 사방에서 압박해왔다. 가장 먼저 언론이 움직였다. 김민철이라는 이름의 자극적인 이슈를 쫓는 것으로 유명한 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가 매일같이 내 병원 앞으로 찾아왔다. 그는 어디선가 정보원에게 제보를 받은 듯했다. 강하나 원장님, 유진그룹의 수십억 가치를 지닌 복제견을 숨기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유진그룹을 상대로 더 큰 보상금을 뜯어내기 위해 지금 개를 인질 삼아 협박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나는 그의 모든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지만 그의 카메라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나의 침묵을 마치 유죄의 증거인 양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인터넷에 내보냈다. 거대 기업을 상대로 한몫 챙기려는 비정한 수의사. 순식간에 나는 대중의 적이 되어 있었다. 병원으로는 하루에도 수십 통의 항의 전화와 욕설이 쏟아졌다. 그리고 마침내 물리적인 위협이 시작되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진료를 마치고 병원 문을 닫으려다 정문 유리창이 박살나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벽에는 붉은색 레커로
섬뜩한 경고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걔를 내놔. 나는 공포에 질려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그저 단순한 동네 불량배들의 소행으로 치부하고 제대로 수사하려 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완벽한 고립 상태에 빠진 것이다. 나의 작은 동물 병원은 이제 더 이상 생명을 살리는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나와 누리가 거대한 악의 세력에 맞서 싸워야 하는 위태로운 최전방의 요새가 되었다. 나는 병원의 모든 자물쇠를 더 튼튼한 것으로 바꾸고 내가 가진 돈을 모두 털어 작은 보안 카메라 몇 대를 설치했다. 나는 완전히 혼자였다. 경찰은 나를 믿지 않았고 세상은 나를 비난했다. 나의 유일한 아군은 시한부 인생을 사는 한 노인과 세상과 단절된 한 과학자뿐이었다. 그리고 내 곁에는 이 모든 비극의 열쇠이자 나의 유일한 동반자인 누리가 있을 뿐이었다. 바로 그때 박태진 회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쇠약해져 있었다. 아가씨, 의사가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하는군. 몇 주, 아니 며칠이 될지도 모르겠소.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내 친구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을 보고 싶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TV 뉴스에서는 유진그룹과 한 외국계 거대 자본의 합병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었다. 합병 계약은 2주 뒤에 열리는 유진그룹의 연례 주주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이었다. 만약 그 합병이 성사된다면 박서준의 권력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막강해질 터였다. 그를 무너뜨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질 것이다. 나의 데드라인은 명확해졌다. 2주. 나는 2주 안에 이 모든 것을 끝내야만 했다. 나는 절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시간은 나의 편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노인의 말처럼 누리를 데리고 멀리, 아주 멀리 도망쳐버리고 싶었다. 바로 그날 밤이었다.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던 바로 그 순간 안박석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과 함께 흥분이 담겨 있었다. 찾아냈소. 강 원장, 드디어 암호를 풀었소. 우리가 찾던 그 디지털 키를 마침내 손에 넣었단 말이오. 그의 그 한마디에 나의 모든 절망이 한순간에 불꽃 같은 희망으로 변했다.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상의 모든 문이 닫히고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침내 20년간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을 열 수 있는 단 하나의 열쇠를 손에 넣었다. 이제 방역의 시간이다. 안 박사의 그 한마디는 지옥 같던 나의 기다림에 종지부를 찍는 신호탄이었다. 나는 그날 밤 박태진 회장이 보내준 차를 타고 다시 한번 그 비밀스러운 지하 연구실로 향했다. 그 여정은 마치 판결을 들으러 가는 사형수처럼 두렵고도 떨리는 시간이었다. 안 박사의 연구실은 여전히 밤의 장막에 쌓여 있었다. 그는 며칠 밤을 사온 듯 퀭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은 지적인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리 와보시오. 강 원장. 그는 나를 자신의 메인 컴퓨터 앞으로 이끌었다. 화면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만 개의 알파벳과 숫자들이 빼곡하게 나열되어 있었다. 이것이 바로 누리의 DNA 염기 서열이오. 그리고 내가 이틀 밤낮을 꼬박 세워 이 무의미해 보이는 정크 DNA의 배열 속에서 박진성 회장과 그의 친구만이 알던 그 암호화 패턴을 찾아냈소. 그는 엔터키를 쳤다. 화면 위로 한 줄의 긴 암호 코드가 나타났다. 유진 뉴리 트루스 19비 쿠리칼 파이널. 이것이 바로 그 비밀 장부를 열 수 있는 단 하나뿐인 디지털 키오.
안 박사는 그 키를 이용해 그들이 수십 년간 관리해온 것으로 보이는 철저하게 암호화된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그것을 마주하게 되었다. 20년간 봉인되어 있던 유진그룹의 원죄가 담긴 박진성 비망록이라는 이름의 디지털 장부.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그 장부를 열었다. 그것은 단순한 회계 장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남자의 고뇌와 탐욕, 그리고 죄책감이 담긴 끔찍한 고백록이었다. 그 안에는 20년 전 박진성 회장이 자신의 동업자이자 친구였던 천재 과학자 서진우 박사를 어떻게 배신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담겨 있었다. 그들이 함께 개발했던 혁신적인 신약 기술, 박진성 회장이 그 기술을 독차지하기 위해 서진우 박사 명의의 특허를 어떻게 위조했는지, 그리고 서진우 박사가 모든 사실을 언론에 폭로하려 하자 그를 어떻게 사고로 위장해 살해했는지에 대한 날짜별 기록과 자금 이체 내역, 증거 사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그 기록들을 읽어 내려가며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더 이상 추측이나 전설이 아니었다. 이것은 반박할 수 없는 피로 얼룩진 진실이었다. 나는 이제 대한민국 재계서열 10위의 거대 기업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거대한 핵폭탄을 손에 쥔 셈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박태진 회장에게 보안 전화로 연락을 취했다. 나는 그에게 우리가 발견한 모든 것을 알렸다. 수화기 너머로 노인의 거친 숨소리와 억눌린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다. 마침내 내 친구의 한을 풀어줄 날이 왔구나. 우리의 작은 전쟁위원회가 소집되었다. 나, 박태진 회장, 그리고 안 박사,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엄청난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저 거대한 골리앗과 싸워야 하는가? 경찰에 넘기는 건 위험하오. 박 회장이 말했다. 박서준 그놈은 이미 경찰과 검찰의 고위층까지 돈으로 매수해 놓았을 거요. 우리가 증거를 넘기는 순간 그들은 온갖 법적 절차를 핑계로 시간을 끌고 증거를 오염시키거나 심지어는 우리를 역으로 공격할 수도 있어.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박사가 말을 이었다. 유진그룹의 홍보팀은 국내 최고요. 그들은 이 모든 것을 기업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경쟁사의 음모나 조작된 거짓 정보로 몰아갈 힘이 있어. 그들의 말이 맞았다. 전공법으로는 승산이 없었다. 우리는 그들의 무대 위에서 그들의 방식으로 싸워서는 안 됐다. 우리는 우리만의 무대를, 우리만의 판을 짜야만 했다. 바로 그때 나의 머릿속에 매일같이 내 병원 앞을 어슬렁거리던 그 기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김민철 기자. 자극적인 특종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하이에나 같은 남자, 방법이 있어요. 내가 말했다. 박서준이 가장 원하는 것은 대중 앞에서의 완벽한 승리일 거예요. 우리가 그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바로 그 무대 위로 끌어내는 겁니다. 나는 나의 계획을 설명했다. 우리는 박서준의 가장 큰 행사인 2주 뒤에 열릴 유진그룹의 연례 주주총회를 우리의 마지막 결전의 장소로 삼기로 했다. 첫 번째 단계. 나는 김민철 기자를 이용하기로 했다. 나는 그에게 익명으로 연락을 취했다. 나는 그에게 20년 전의 살인사건이나 비밀 장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그가 가장 좋아할 만한 더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의 일부를 흘렸다. 유진그룹에 돌아가신 박진성 회장님이 자신의 애완견을 복제했고 그 복제견의 DNA에 그룹의 미래가 걸린 엄청난 기술적 비밀을 숨겨놓았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복제견을 한 작은 동물병원 원장이 보호하고 있고 현 회장인 박서준이 그 개를 차지하기 위해 온갖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제보입니다.
기업의 비윤리적인 동물 실험, 오너 일가의 상속 분쟁, 그리고 미스터리한 게, 이것은 김민철 기자가 결코 거부할 수 없는 미끼였다. 그는 이 특종을 터뜨리기 위해서라면 주주총회장의 라이브 방송 카메라를 들고서라도 쳐들어올 것이 분명했다. 두 번째 단계, 주주총회장 잠입. 이것은 박태진 회장의 역할이었다. 그는 고 박진성 회장의 집사로서 여전히 유진그룹의 명목상의 주식 몇 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는 합법적인 주주로서 그날 주주총회에 참석할 권리가 있었다. 그가 바로 우리를 적의 심장부로 이끌어줄 트로이의 목마였다. 마지막 단계, 진실의 폭로. 안 박사는 우리가 가진 비밀 장부의 핵심 내용을 그 어떤 방해에도 순식간에 대형 스크린으로 송출할 수 있는 특수한 프로젝션 해킹 프로그램을 준비하기로 했다. 우리는 김민철 기자가 만들어낼 혼란의 순간을 이용해 우리의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터였다. 나는 계획대로 김민철 기자를 비밀리에 만났다. 나는 상처 입은 동물을 지키려는 힘없는 수의사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나는 그에게 복제견에 대한 몇 가지 조작된 증거와 박서준이 나에게 보냈던 협박 메시지 몇 개를 건네주었다. 거대한 특종 냄새를 맡은 그는 완전히 나의 미끼를 물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주주총회가 열리기 바로 전날 밤, 나와 박태진 회장, 그리고 안 박사는 지하 연구실에 함께 모여 마지막 점검을 했다. 박태진 회장은 몹시 쇠약해 보였지만 그의 눈은 20년 묵은 충심과 정의를 향한 마지막 불꽃으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돈 문제로 전전긍긍하던 동네 수의사가 아니었다. 나는 이 작은 반란의 중심에 선 전략가였다. 나는 창밖의 어둠을 보았다. 내일 우리는 다윗이 되어 골리앗의 심장부로 들어간다. 우리의 무기는 돈이나 권력이 아니다. 그것은 20년간 묻혀있던 한 남자의 진실, 한 노인의 마지막 충성심, 그리고 상처 입은 개 한 마리의 슬픈 눈빛이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반드시 유진그룹의 연례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유난히 맑고 푸르렀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기 직전의 바다처럼 무겁고 긴장된 평온 속에 잠겨 있었다. 나는 오늘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도박을 하러 가는 길이었다. 나와 박태진 회장님은 각자의 역할을 위해 변장했다. 나는 평범한 주주, 가족처럼 보이기 위해 단정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원피스를 입었다. 박 회장님은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기력을 모두 끌어모은 듯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수십 년간 입어온 날 같지만 품위 있는 정장을 입으셨다. 우리의 손에는 주주총회 참석장과 그리고 안 박사님이 준비해준 세상의 판도를 바꿀 비밀 병기가 들려 있었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특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그야말로 부와 권력의 집결지였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재계의 거물들과 외국인 투자자들, 그리고 수백 명의 기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나는 이 화려하고 거대한 공간의 위압감에 잠시 숨이 막혔다. 내가 지난 3년간 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였다. 박 회장님은 자신의 명목상 주주 자격을 이용해 삼엄한 경비를 뚫고 나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는 데 성공했다. 우리는 거대한 홀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 눈에 띄지 않게 앉았다. 나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무대 위를 응시했다. 잠시 후 요란한 팡파르와 함께 주주총회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거대한 제국의 젊은 황제 박서준이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감 넘치고 카리스마가 폭발했다. 그는 유창한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지난 1년간 유진그룹이 이룩한 놀라운 성과와
곧 있을 성공적인 해외 기업과의 합병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그의 연설에 주주들은 열광적인 박수를 보냈다. 그는 완벽한 리더의 모습을 연기하고 있었다. 그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자처럼 보였다. 연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마치 자비로운 황제가 관용을 베풀듯 나의 이야기를 꺼냈다. 최근 저희 가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아주 불미스러운 시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 개인이 저희 할아버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악용하여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승리하는 법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그룹의 법무팀에서 완벽하게 대처하고 있으니 주주 여러분께서는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의 그 오만한 한마디에 나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 마음껏 웃어둬라. 박서준, 네가 서 있는 그 화려한 무대가 곧 너의 처형대가 될 테니까. 모든 안건 처리가 끝나고 박서준이 합병 계약서에 서명하는 주주총회의 가장 중요한 순서가 다가오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나와 박하 회장님이 계획대로 움직이려던 바로 그 순간 박태진 고문님 그리고 강하나 원장님, 회장님께서 잠시 뵙자고 하십니다. 저희와 함께 가주시죠. 거구의 경호원 2명이 소리 없이 우리에게 다가와 말했다. 그것은 요청이 아닌 통보였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우리의 계획이 시작도 하기 전에 발각된 것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끌려 무대 뒤편에 작은 보안 사무실로 끌려 들어갔다. 그곳에는 박서준이 차가운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제 할아버지에 충직했던 개와 그 개를 구한 어리석은 수의사 아가씨라. 그가 우리를 조롱하며 말했다. 설마 정말 이런 유치한 방법으로 날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 하이에나 같은 김민철 기자 말인가. 그놈은 내가 던져주는 뼈다귀 몇 개에 꼬리를 흔드는 내 충견이야. 내 놈들이 접촉했을 때부터 모든 것을 내게 보고했지. 나의 계획은 처음부터 그의 손바닥 안에 있었던 것이다. 나는 절망감에 온몸의 힘이 빠져나갔다. 비밀 장부 DNA에 숨겨진 열쇠하 밀세기에 무슨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를 믿나. 누가 당신들의 말을 믿어줄 것 같아. 이 회의가 끝나면 당신들은 그냥 조용히 사라지게 될 거야. 아무도 모르게 마치 20년 전 내 할아버지의 그 멍청한 친구처럼 말이지. 그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내고 합병 계약서에 서명하기 위해 다시 무대 위로 올라갔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하지만 박서준이 모르는 것이 딱 하나 있었다. 바로 돈보다 특종을 더 사랑하는 기자의 썩은 근성 말이다. 박서준이 무대 위에서 합병 계약서에 펜을 대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기자석에 앉아있던 김민철 기자가 갑자기 무대 위로 뛰어 올라왔다. 그의 손에는 카메라와 마이크가 들려 있었다. 박서준 회장님의 할아버님께서 아끼시던 개가 복제되었고 그 개의 DNA에 20년 전 살인사건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의 돌발 행동에 주주총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생방송으로 중계되던 카메라들이 일제히 무대 위의 혼란을 비추기 시작했다. 박서준은 격분하여 경호원들에게 그를 끌어내라고 소리쳤다. 보안 사무실의 경호원들은 모니터 속에 그 갑작스러운 사태에 잠시 한눈을 팔았다. 바로 그 틈을 박태진 회장님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쇠약했지만 수십 년간 재벌 총수를 보좌해온 노인의 관록은 살아있었다. 그는 지팡이 속에 숨겨두었던 소형 전기 충격기로 경호원 한 명을 쓰러뜨렸다.
나는 수의사로서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 다른 경호원의 다리급소를 정확하게 걷어찼다. 박 회장님은 품속에서 안 박사님이 만들어준 초소형 프로젝터와 데이터 스틱을 꺼냈다. 그리고 무대 뒤편의 프레젠테이션 시스템 단제, 그것을 꽂아 넣었다. 그 순간 주주 총회장의 대형 스크린 화면이 바뀌었다. 유진그룹의 화려한 로고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구 박진성 회장의 고백이 담긴 비밀 장부의 첫 페이지가 나타났다. 그의 친구 서진우 박사를 어떻게 살해하고 그의 기술을 어떻게 훔쳤는지에 대한 상세하고 끔찍한 기록이 나는 내 친구를 죽이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았다. 그 한 문장이 거대한 호란에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주주들, 투자자들, 그리고 전국의 시청자들이 생방송으로 한 거대 기업의 추악한 원죄를 목격하고 있었다. 무대 위에서 김민철 기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박서준이 스크린을 보고는 사색이 되었다. 그의 얼굴에서 분노가, 당혹감이, 그리고 마침내 순수한 공포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 전 세계 앞에서 심판받고 있었다. 모두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라고 그가 절규하는 순간 이미 출동 준비를 마치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홀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리고 무대 위로 올라가 그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나는 보안 사무실 안에서 모니터를 통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박태진 회장님은 벽에 기댄 채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의 평생의 숙권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다. 박서준은 가장 화려한 자신의 무대 위에서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몰락했다. 우리는 돈도 권력도 없었다. 우리에게는 오직 20년간 묻혀있던 진실과 죽은 자를 향한 충성심, 그리고 상처 입은 개 한 마리가 전부였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아니, 그것이 전부였다. 진실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주주총회장의 그날 밤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한 편의 드라마였다. 나와 박태진 회장님은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 경찰서의 작은 조사실에서 밤을 새워야 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즉 구 박진성 회장의 비밀 장부와 그의 마지막 고백이 담긴 녹음 테이프, 그리고 그동안의 모든 정황 증거들을 검찰에 제출했다.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바깥 세상은 천지개벽을 하고 있었다. 내가 잠시 틈을 내어본 스마트폰 속 세상은 온통 유진그룹과 나의 이야기로 도배되어 있었다. 충견누리가 밝혀낸 20년 전의 살인사건, 재벌 3세 박서준, 주주총회 현장에서 긴급 체포, 작은 동물병원 수의사, 거대 제국의 비리를 무너뜨리다. 하룻밤 사이에 나는 비정한 협박범에서 거대악에 맞서 싸운 다윗이 되어 있었다.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김민철 기자는 다음 날 아침 자신의 인터넷 신문 한 면에 대서특필로 나는 하이에나였고 그녀는 영웅이었다라는 제목의 아주 긴 사죄와 반성의 기사를 올렸다. 그는 자신이 박서준에게 이용당했던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진실을 택했던 자신의 양심적 고뇌를 고백했다. 그리고 기사의 마지막에 그는 나 강한에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진정한 언론인들에게 깊은 사죄의 뜻을 밝혔다. 그의 기사는 이 사건의 또 다른 중요한 기록이 되었다. 박서준과 유진그룹의 몰락은 그들이 쌓아 올린 바벨탑처럼 거대하고 처참했다. 박서준은 살인교사 및 증거인멸, 천문학적인 규모의 분식회계 및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되었고 다시는 세상 빛을 보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유진그룹의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준비 중이던 해외 기업과의 합병은 당연히 무산되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한때 대한민국 재계의 상징이었던 유진이라는 이름은 이제 부패와 범죄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다. 죄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몇 주 후 모든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고 나는 박민영 변호사와 함께 유진그룹의 비상대책위원회와 마주 앉게 되었다. 그들은 그룹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내게 더 이상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내게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했다. 그 액수는 내가 평생을 벌어도 만져볼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돈이었다. 나는 그 제안서를 내려다보았다. 이 돈만 있으면 나는 더 이상 병원 월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나는 이 낡고 작은 병원을 떠나 크고 좋은 병원을 차릴 수도, 평생 편안하게 살아갈 수도 있었다. 그 유혹은 지쳐있던 내게 너무나도 달콤하게 다가왔다. 하지만 나는 누리의 눈을 떠올렸다. 쓰레기장에서 나를 바라보던 그 슬픈 눈동자. 그리고 나는 박태진 회장님의 얼굴을 떠올렸다. 평생을 친구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살아온 그 노인의 고결한 얼굴. 마지막으로 나는 떠올렸다. 돈이 없어서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내 수술대 위에서 죽어갔던 수많은 길 위의 아이들을. 나는 이 돈을 나 자신을 위해 쓸 수는 없었다. 이 돈은 내 것이 아니었다. 이 돈은 20년 전 억울하게 죽어간 한 과학자의 피눈물이었고 그 친구의 죄책감이 담긴 속죄였으며 그리고 이제는 내게 주어진 거룩한 책임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유진그룹의 새로운 경영진 앞에서 나의 마지막 제안을 했다. 저는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 말에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유진그룹은 이 사회에 갚아야 할 빚이 있습니다. 저는 그 합의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 유진그룹은 그 돈과 그룹의 자산을 더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고 가장 선진적인 비영리 동물 의료센터를 건립하고 그 운영기금을 영구히 지원하십시오. 나는 나의 계획을 설명했다. 그곳의 이름은 유진누리 동물의료원이 될 겁니다. 그곳에서는 이 땅의 모든 버려지고 학대받고 아픈 동물들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를 포기당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곳은 생명을 존중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의 설립을 감독하고 초대 원장으로서 저의 남은 인생을 바칠 것입니다. 나의 제안에 유진그룹의 경영진들은 잠시 충격에 빠졌지만 이내 그들의 얼굴에 존경심이 떠올랐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룹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바로 내게서 발견한 것이다. 그들은 나의 제안을 전적으로 수락했다. 그 소식은 다시 한번 언론을 통해 전국에 알려졌다. 200억 상속료 강화나 유산 전액 사회 환원. 나는 순식간에 이 시대의 의인이자 새로운 희망의 아이콘이 되어 있었다. 며칠 후 나는 박태진 회장님이 입원해 계신 병실을 찾았다. 그의 병세는 이제 완연했다. 나는 그에게 나의 마지막 결정을 말씀드렸다. 내 이야기를 들은 그는 링거를 꽂은 앙상한 손으로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더없이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역시 내 친구와 우리 회장님이 사람을 제대로 바꾸려. 아가씨는 우리 모두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오. 이제 내 오랜 친구도 우리 회장님도 하늘에서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게야. 그는 그 말을 남기고 며칠 뒤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다. 그의 마지막 임무는 완수된 것이다. 몇 달이 흘렀다. 나는 서울 근교의 넓고
푸른 부지 위에 서 있었다. 내 옆에는 이제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은 누리가 늠름하게 서 있었다. 부지 입구에는 커다란 표지판 하나가 세워져 있었다. 유진 누리동물의료원 건립부지. 나는 그 표지판을 보며 나를 이곳으로 이끈 기묘한 운명을 생각했다. 나는 돈을 원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한 마리 개의 눈 속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한 남자의 진실을 보았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 그 진실의 씨앗 위에서 수많은 다른 생명을 위한 희망의 숲을 키워나갈 것이다. 이것이 나와 누리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세상이었다. 나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유진 누리 동물의료원이 문을 연 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 시간 동안 서울 근교에 황량했던 그 부지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따뜻하고 가장 희망이 넘치는 공간 중 하나로 변모했다. 최첨단 의료 장비를 갖춘 수술실과 동물들의 재활을 돕는 수중 치료실, 그리고 버려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넓은 잔디밭과 아늑한 보호시설. 이곳은 최노인과 나의, 그리고 마루의 꿈이 현실이 된 공간이었다. 나는 더 이상 빚에 쪼들리며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동네 수의사가 아니었다. 나는 이제 수십 명의 수의사와 직원들, 그리고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이 거대한 희망의 방주를 이끌어가는 강하나 원장이었다. 나의 하루는 여전히 바빴지만 그것은 생계를 위한 고된 노동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보람과 기쁨으로 가득 찬 행복한 분주함이었다. 나의 가장 큰 변화는 더 이상 세상에 대해 냉소적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매일같이 이곳에서 기적을 목격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아이들, 인간에게 받은 상처를 동료 동물들과의 교감 속에서 치유해가는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입양하며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는 사람들. 나는 이곳에서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이라는 것을, 선의의 힘은 결국 악의 힘보다 강하다는 것을 배우고 있었다. 마루는 이제 우리 의료원의 공식적인 마스코트이자 가장 유능한 동물 치료사가 되어 있었다. 녀석은 더 이상 검은 세단을 보고 짖지 않았다. 녀석의 깊은 눈동자 속에는 이제 경계심 대신 다른 아픈 동물들을 향한 깊은 연민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녀석은 새로 들어와 불안에 떠는 유기견들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었고, 수술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고양이의 곁에 가만히 엎드려 자신의 천으로 그들을 위로해 주었다. 녀석은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다른 생명을 치유하는 힘으로 승화시키고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나는 수의과 대학 학생들의 단체 견학을 직접 안내하고 있었다. 반짝이는 눈으로 최첨단 시설을 둘러보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나는 아주 오래전 순수한 열정만으로 가득 찼던 나의 모습을 보았다. 나는 학생들을 데리고 재단의 한쪽에 마련된 작은 추모공원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최노인과 그리고 이곳에서 무지개 다리를 건넌 수많은 아이들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비석들이 놓여 있었다. 한 학생이 나에게 질문을 던졌다. 원장님께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 될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힘든 길을 선택하신 겁니까? 나는 학생들을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마루의 이야기를, 최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쓰레기장에서 시작된 우리의 기묘한 여정을. 저는 수의사입니다. 수의사의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제 눈앞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들을 외면해야만 했습니다. 그 무력감은 제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죠. 나는 내 옆에 얌전히 앉아있는 마루의 등을 쓰다듬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제게 돈이 가득 담긴 자루를 물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제게 부와 명예를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는 어떤 의사로 살아갈 것이냐고, 너의 사명은 무엇이냐고. 나는 학생들의 눈을 한 명 한 명 마주치며 말했다. 여러분, 수의사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갖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말 못하는 생명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성을 지켜주겠다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저는 이 공간을 여러분과 같은 미래의 수의사들이 돈 걱정 없이 오직 그 거룩한 약속에만 충실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세웠습니다. 그것이 최 노인께서 남기신 유산의 진정한 의미이자 나의 개 마루가 나에게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나의 강연이 끝나자 학생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었다. 나는 그들의 빛나는 눈 속에서 이 땅의 미래가 결코 어둡지 않다는 희망을 보았다. 그날 저녁 나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밀린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때 젊은 수의사 한 명이 눈이 뻘겋게 충혈된 채 내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오늘 자신이 오랫동안 치료해왔던 늙은 유기견 한 마리를 떠나보낸 참이었다. 원장님, 죄송해요. 제가 부족해서. 그녀는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니야. 김 선생,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 나는 나의 옛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다. 나 역시 수없이 많은 아이들을 떠나보냈고 그럴 때마다 무력감에 시달렸다고. 우리가 모든 생명을 살릴 수는 없어. 하지만 우리는 모든 생명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싸워야만 해. 그게 우리의 일이야. 그리고 우리가 패배했을 때 마음껏 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 그 눈물은 우리가 아직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증거니까. 그녀는 내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나는 그녀를 위로하며 내가 이제는 단순히 동물을 치료하는 수의사가 아닌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보듬어주는 리더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모든 일이 끝나고 해가 질 무렵 나는 마루와 함께 우리의 하루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산책을 나섰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둡고 위험한 골목길을 걷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가 직접 가꾼 평화롭고 아름다운 재단의 정원을 걸었다. 우리는 추모공원의 가장 높은 언덕에 최 노인의 비석 앞에 섰다. 비석에는 그의 일기장에서 발췌한 한 구절이 새겨져 있었다. 진실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밝게 빛난다. 나는 비석 앞에 하얀 국화꽃 한 송이를 놓았다. 마루는 내 옆에 조용히 앉아 마치 기도를 하듯 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다. 녀석의 몸에 남은 흉터들은 이제 더 이상 고통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위해 싸웠던 한 용감한 전사의 훈장이었다. 나는 문득 200억 원이라는 돈의 의미에 대해 생각했다. 그 돈은 내게 오지 않았다. 그것은 잠시 나를 거쳐 이 세상에 더 낮은 곳으로, 더 아픈 곳으로 흘러갔을 뿐이다. 나의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다. 나의 진짜 유산은 바로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충성스러운 친구 마루였고, 녀석이 나에게 가르쳐준 진실의 무게와 생명의 존엄성이었다. 나는 무릎을 굽혀 마루를 끌어안았다. 녀석의 두껍고 따뜻한 털에 내 얼굴을 묻었다. 저녁 노을이 우리와 그리고 우리가 만든 이 평화로운 세상을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어 있었다. 나는 목적이 있는 삶,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희망찬 미래를 가지고 있었다. 나의 두 번째 봄은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야기꾼의 마지막 인사,
오늘 저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혹독한 겨울을 만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봄을 피워낼 씨앗이 잠들어 있음을 잊지 마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당신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응원은 저에게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